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사회를 맡은 포항공대 서효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대학 선택 어떻게 하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었습니다. 이제 입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수능은 대학 입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마다 입시 요강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교육 및 입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학 입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이 어떠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남수 위덕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김규환 영일고등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백순 두호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고3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나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궁금한 얘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대학 입시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 좋은 시간을 또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8일 수능 성적표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매우 바빠지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셨는지 참 궁금스럽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성적을 결과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작년 2012학년도 대입 수능보다는 올해 2013학년도 대입 수능 이 결과를 보면은 수리 나와 외국어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반면에 언어 영역이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1등급이 원점수 94점인데 올해는 98점으로 상당히 높게 이렇게 1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만큼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됐다고 봅니다. 탐구 과목도 2012년도나 2013년도를 보면 2013년도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고 과목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교에서 수업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덕대학교 서총장님께서는 그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셔가지고요. 아마 교육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전문가라고 보겠는데요. 대입정책 업무를 담당해 오셨는데 그 대학 입시가 이제는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능 시험일에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증권시장 개장까지 늦추는 그런 정도는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개개인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당대에 아주 큰 기업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개인에게 미치는 교육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육 문제 또 입시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특이하면서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서요, 그 일선학교에서도 굉장히 바빠졌을 텐데, 그 특히 이제 입시 그 담당 그 진학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고백순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수능 이제 통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일단 수시 지원자들의 그죠?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니겠나 싶고요. 일단은 수시에 일단 최저 등급을 충족한 학생들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을 충족을 못해서 떨어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정시를 지원을 해야 될 이런 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많이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성적을 그죠?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면밀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각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배치 자료라든가 또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취합을 해서
정시 상담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자기 반 아이는 일단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학생들의 일단 수능 성적 조합을 먼저 계산을 해서 뭐 A 학생은 어느 조합이 가장 유리하고 불리한지, B 학생은 어떤지, 각 개인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미리 한번 그죠 담임선생님께서 대학 지원 전략을 갖다가 한번 수립해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수시가 막바지에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까지 논술하고 뭐 면접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서울대학교 직윤이 이제 30일 날 지금 이제 실시가 됩니다. 면접이. 그다음에 또 이번 주말에 마찬가지로 뭐 가까이 있는 경북대라든가 한동대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 그리고 뭐 인근에 있는 경주대학들 이런 이제 대학들이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면접을 치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면접이 12월 3일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면접 지도, 면접 준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좀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그 정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생활기록부 정리 그런 작업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분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번 그래왔지만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대학 입시 정책의 변화, 간소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왔는데요. 이 새로운 입시 대학 대입 전형이 어떤지 한번 김기현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도 수시 모집에 학생들 지원한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지금 대입 전형을 보면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참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만큼 이 수시 모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은 지난 수시 전형에 보면은 학생부 중심 전형, 그 다음에 교사 추천,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서, 그 다음 자기 추천,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또 리더십 전형, 이런 다양한 전형을 하나로 묶은 입학 사정관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및 적성검사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제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수시 모집에 상당히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담임인 저도 상당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담임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시는 그래도 2012년도보다는 좀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를 6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6회로 제한했지만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전형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대선 후보자들은 무엇보다도 대입 전형을 간소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현재 수시 원서 2차 접수가 끝나고요. 12월 중순께 이제 수시 발표가 있으면 이제 정시 또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로는 아주 굉장히 더욱더 바빠지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학부형님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고3 학생, 수험생들도 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수시 지원을 몇 군데 해놓았는데요. 만약에 2개 대학에 합격이 된다면은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험생 한 분이 계시네. 예. 대학마다 영역별 가중치가 달라 대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가장 맞는 대학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탐구경과 수리 가형, 이런데 추가점을 주기 때문에 또 수리 나형을 친 응시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수시 모집이라든가 또는 충원 합격, 수시 모집 충원 합격자들은 정시 모집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수 합격한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손남주 총장님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하면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에 그 지원을 할 때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우선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합격 가능성입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정말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과정에서 어느 학교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제쳐두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수험생 자신이 또는 자녀가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취업 가능성은 어떻고 그 대학이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느냐.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을 보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가느냐. 실제 이제 이렇게 되면 가족 생활에까지도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쪽이 됐을 때 올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거를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학금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대개 그 수시에 합격을 하면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합격한 대학에서 예비 합격자들에게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참가를 하도록 저는 권유를 하고 싶고요. 또 실제로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은 잊어버리고 실제로 내가 이 대학을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내가 교육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구부장님, 복수 합격인 경우 아주.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6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기회의 폭이 좀 좁아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합격을 되면 사실 너무 많이 합격돼도 사실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이 일단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죠? 내가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과연 취업 가능성이 몇 %냐. 지금 당장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발표된 그 전국 대학별 그 취업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학별 취업률이 60%를 못 넘어가거든요. 전체 평균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전문대학이 이제 실제로 4년제보다는 좀 취업률이 약간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대학원 졸업생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만 졸업하고 말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대학원 진학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인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결국 전 세계가 지금 보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각국마다 지금 2030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서 과연 그때의 어떤 직업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직업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미래 직업 63선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고려도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A 대학, B 대학, C 대학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느 학과가, 내가 지금 지원을 한 학과가 이게 다 같다면, 그죠? 다 같다면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원서를 내다 보면 이게 A 대학 과가 다르고 B 대학 다르고 C 대학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유망한 학과가 어느 거냐죠. 그죠? 앞으로 진짜 미래에, 진짜 10년, 20년 이후에 진짜 어떤 학과가 유망한 학과일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 테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학부모 설명회 이런 거 갔을 때 학교에서 아마 안내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총장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 내가 합격한 대학을요. 진짜 다양하게 그죠? 비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률이라든가 장학금 수혜율이라든가, 이제 교수 충원율이라든가, 연구 실적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 검사를 한번 비교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알림이를 한번 좀 이용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 탈락 비율이 아무래도 높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기숙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만약에
기숙사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따져서 살펴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대학 학과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남겨진 글들을 한번 다양하게 읽어서 정보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담임선생님이나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는 또 이제 이 성적,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 뭐 사실 이제 정시에 지원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과연 내 점수 가지고 이제 어디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참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그 학생들은 이제 각 학교마다 사실은 이제 정시 지원 상담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군별로 해서 일단 한 뭐 서너 개 군씩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역별로 그죠?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이 내가 시험을 잘 친 영역에 그죠? 비율을 높게 반영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가는 게 내가 유리할지 또 100분위로 가는 게 유리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최상의 조합을 일단 이끌어내서 그죠?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그냥 한눈에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위치가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사설기관에서 배포되고 있는 그런 어떤 배치 자료 그죠? 배치표 자 그런 걸 갖다 놓고 일단은 그 배치표 선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런 걸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 점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대학별로, 뭐, A사는 몇 점, B사는 몇 점, C사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그 배치표 점수만 단순하게 보고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대학마다 반영 비율, 그 다음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죠? 포함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수능 100인지, 아니면 내신이 포함되는 전형인지, 또는 다른 어떤 대학별고사 뭐 전형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죠 최종적으로 점수를 환산을 해서 어쨌든 대입을 한 다음에 자 점수가 몇 점이 남느냐 그죠 그걸 가지고 자 이 대학은 내가 소신 지원할 것이냐 안정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높게 한번 상향을 한번 해볼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 돼서 먼저 그죠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서 담임선생님하고 나중에, 그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담 뭐 한 번, 두 번으로 이렇게 끝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시 모집이 최종 마감되는 것이 지금 이제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날 마지막 등록이 끝나거든요. 그럼 21일부터 원서 접수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종, 그죠? 미등록된 학생, 각 대학마다 미등록된 학생이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등록 학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예상된 점수보다는 조금 떨어질 테고, 그죠? 없다면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뭐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보다는 사실 이제 수능이 약간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 언어 같은 게 굉장히 쉬웠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기왕 수능 성적표, 대학 배치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고3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 또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 대학 배치표일 겁니다. 근데 이 대학 배치표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김기현 선생님 그 대학 배치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요즘은 참 자료가 많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학생들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이 배치표를 보면 점수가 전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시기관의 배치표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할 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담임 선생님들은 작년에 그 학교의 대입 결과를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배치표는 참고만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총장님, 대학 배치표대로 가면은 맞는 겁니까? 한번. 정말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제일 불합리하고 이상한 부분이 배치표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치표는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 배치표를 만들 때 이제 대학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그 대학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느냐, 학생들을 잘 키워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입학생들의 그 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걸 가지고 배치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대학교에 들어온 뒤에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하느냐 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단순히 전년도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성적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것이니까 사실은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분명히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시를 못 하느냐? 배치표가 나와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진학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고민을 할 때 그 배치표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갈는지를 이제 몇십만 수험생들이 다 그거를 이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맞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아이들은 서열이 높은 대학으로 다 지원을 하고 낮은 대학은 이제 그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서열이 높은 대학이 꼭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진학할 좋은 대학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지만 이것이 내가 꼭 가야 될 대학이냐 아니냐를 배치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정말 이 대학이 얼마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고 취업시키고 얼마나 혁신적으로 교육 방법을 바꿔나가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하는 걸 결정을 해야지 배치표만 의존해서 가는 것은 정말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보면 서열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치표의 이제 큰 순위는 어느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안 되는데 굉장히 높은 대학을 지원해도 합격하기가 어렵고 아주 높은 학생이 또 저 낮은 곳으로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배치표 내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대학은 그건 별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과감하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 전략을 짤 때 이 배치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미국 대학에서 있어봤지만은 이렇게 집단군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군이 있는데 그 군에서 비슷한 대학끼리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자기 특성, 선호도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대학 선택에 지금 정시 수시 모집으로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관계로 정시 모집의 정원수도 늘었고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기현 선생님 어떤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원래는 수시 모집으로 60% 이상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최장력 기준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진학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정시에 선택할 때는 유형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 자신이 어떤 대학에 유리할 것인가 그것을 잘 지금부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언수 외탐에서 비중을 언어에 많이 두는지 또는 수리에 많이 두는지 자신이 유리한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이런 대학에 선택을 하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군데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군에 하나의 대학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어디다가 안전하게 지원할 것인가 또 소신 있게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상향을 둘 것인가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은 가군, 나군에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가, 나군에 반드시 안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적성과 장래 희망, 이런 것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표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 총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대학의 이름을 쫓고, 이공계는 학과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한번 대학과 학과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데요. 네. 어디가 더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이 학교 명성이 좋은 대학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명성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학생이 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내가 어떤 분야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한 학생은 저는 확실히 전공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많은 학생들은 내가 뭘 잘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좀 모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전공만 쫓아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크게 봐가지고 대학의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을 폭넓게 봐서 지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씨는 가나다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토론자 모든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수 지원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 구 부장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3번밖에 원서를 못 쓰니까, 그죠? 일단은 중요한 게 방금 우리 사마님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나군이 이제 제일 많이 뽑고요. 다군은 사실은 이제 적게 뽑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들이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군에서 어쨌든 합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이제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그런데 대신 또 가나군에 복수 합격을 하다 보니까 다군에 합격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나군으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해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상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이런 발상이고요. 소신 지원 정도. 차라리 상향을 꼭 원한다면은 가나군 중에서 하나를 상향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수험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나. 만약에 진짜 재수를 결심한 그런 학생이라면은 진짜 소신껏,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갖다가 골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재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학생 같으면은 어쨌든 2군데 정도는 확실하게 안정한, 그죠? 이런 이제 대학을 일단 골라야 되고요. 하나 정도 소신 정도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안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 원서 쓸 때까지도요, 학과를 갖다가, 그죠? 고정을 못 합니다. 어느 학과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소신이 없어서 A 대학은, 그죠? 또 다른 학과, B, C가 각각 다른 학과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서 하나는 부모님 소원을 들어주고, 그죠?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데 쓰고, 그죠? 하나는 합격 가능성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3번의 기회.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 다군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쓸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대학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바로 대입제도입니다. 상향으로 썼는데 이 상향이 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학생이 3군데를 합격하면 반드시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다른 학생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 성적은 이게 아닌데 합격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대입제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가장 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소신 있게 지원할 것인가, 또 상향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수험생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 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실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대학 입시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사무국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다른 수도권 대학에 입학 사정관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언뜻 보면 배치표 서열에 따라서 추르륵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상상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수시 모집에서 6번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반드시 지원해 보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미등록 충원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은 반드시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을 한번 지망을 하도록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하는 당시에는 합격 가능성만 주로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막상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좋을지 어떨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활상의 여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대학 정도는 지역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대학은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희망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말 적정한 지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합격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합격됐을 때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그렇게 소신 지원도 좀 해보고 아주 안정적인 지원도 해보고 집 근처에 그런 대학도 지원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결정을 할 때 훨씬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 부장님 정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우리가 토론한 대로 세 가지 선택이 있고 그런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어떤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원서 쓰기 전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서 접수 마감 날짜가 언제냐, 그죠? 왜냐하면 이게 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가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가자가 붙은 군요, 가군, 가나, 가나다 이런 식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날짜가 26일 날 하루 앞당겨서 원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원서 마감하는 시점이 17시인 대학도 있고 18시인 대학도 있고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하는 날짜와 시간, 이걸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이 포함된 분할 모집하는 대학, 그죠? 다가 포함된 분할 모집, 나다라든가, 가나다라든가, 하여튼 다가 들어가는 대학은 27일 날 원서 마감을 하루 늦게, 이렇게 되게 반드시 원서 마감 날짜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 학생이죠. 그 학생이 자기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놓쳐가지고요. 오후 2시에 마감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5시나 6시 하겠지 싶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여유있게 원서를 쓰려고 폼 잡다가 결국은 이제 놓쳐버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감일. 그 다음에 원서 낼 때 또 고려해야 될 게 만약에 대학별 고사를 치는 사대라든가 이제 교대가 대체적으로 면접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사실 사범계열 쪽에 일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교대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면접 일자가 겹쳐지지 않는지, 그죠? 그걸 이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꼭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년도의 경쟁률, 그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추가 등록자 수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추가 합격자 수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대충 추가 합격자 수가 대충은 한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이 예를 들면 이제 자연계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같으면은 가산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수리가 같은 경우에 5%에서 10% 사이고요. 심지어 충북대 같은 경우는 20점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2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과탐도 5%에서 10% 정도를 일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리가에도 20%, 과탐에도 20%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그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수리가를 안 치고 수리나를 친 학생들 마찬가지로, 그죠? 수학이 적어도 자기가 수리가를 시험을 쳤을 때 나오는 등급보다 최소한 2등급 이상은 올라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 등급 정도 오르면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꼭 이제 살펴봐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전형 유형도, 전형 요소도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은 안 나오고 학생부 성적이 높게 나온 이런 케이스라면은 어쨌든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으로, 그죠?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위덕대학도 이제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학생부를 좀 더 강화해서 보는 이런 대학. 그 다음에 또 수능 특정 영역 있죠. 그 몇 개 영역, 뭐 2개 영역만 또는 1개 영역만 뭐 50%, 60%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은 외국어 중심 전형 이런 것도 정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는 포항 MBC의 시사토론 대학 선택 어떻게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 입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고3 수험생 학생들 또 학부형님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방청객으로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방청객 질문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우리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또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예. 정시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합격 조건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나 면접, 논술을 반영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지역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서총장님께서 저희 지역대학의 주요 대학의 총장님이신데 한번 먼저 말씀 듣고 다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그 대학 진학 상황을 보면은 수도권 대학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수도권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지역을 떠난다고 지역대학 총장이지만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측면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이걸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좀 모험을 시도를 하고 할 수 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로운 생활 여건에 가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이 좀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저는 서열이 높은 대학 또는 수도권 대학으로 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만약에 지역 대학을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부모님하고 좀 따로 떨어져 살고 싶어서 다른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부모님하고 이 자녀 사이에 정말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각오나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일률적으로 다 무조건 누구한테나 수도권 대학이나 대도시 지역이 좋거나 누구나 다 지역 대학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이냐 지역이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우리 김규현 선생님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가고 싶은 어떤 학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학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학,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과 이러면 가장 좋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수도권인데 근데 점수가 낮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학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보다도 좀 낮은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충분히 내 자신이 갈 수 있는 이런 성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을 나온다 해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대학교 가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덕대학에 총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총장님이 계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재작년에 보니까 위덕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대구, 경북 임용고사에서 가장 많은 이 합격생을 배출한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디든지 가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수도권이든지 지방이든지 충분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과 학생부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접이나 논술 비중이 지금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정시에 아까 이제 대학별고사 치는 대학이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논술을 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면접을 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이제 사범계 쪽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유니스트, 거기도 마찬가지 면접, 이제 가까이 있는 한동대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대학들이 면접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지역 대학들이,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대학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이나 실제로 이제 서울대만 논술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나 교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인성고사를 칠 경우에는 논술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이렇게 글쓰기 훈련이 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제 지문을 갖다 교과서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인문계니까 어쨌든 언어나 사회 교과서, 그죠? 그런 교과서를 좀 한번 이렇게 살펴서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전부 다 입시 자료에 가면요, 그 기출문제가 다 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의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올해, 그죠?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모아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끄집어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나라면은, 그죠?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그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논술은 5시간을 봐야 됩니다. 300분 동안을 봐야 되니까요. 3문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참 끈기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서울대 애들 직접 이제 논술을 데려가서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면, 일부 학생들은 그래요. 실컷 써놓고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그죠? 결론부터 먼저 맺어놓고 그걸 갖다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에 가면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EBS의 면접 구술 쪽, 논술 이런 쪽에 좀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팁 같은 걸 좀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시가 올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여튼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대비를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좀 미리 좀 훈련을 좀, 그죠? 많이 시켜서 올려보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대 쪽으로 한번 이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지금 정시 모집에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는데요. 전문대 학교에 지원할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김규현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대는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취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시 제한
횟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이 전문대학에 원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 이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대학에 원하지 않는 그런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학년 마치고 다른 학과로 또 부담스럽게도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학생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이런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 바뀌어 있는 입시 때문에요.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하향 지원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따라서 이제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 총장님 그 선택형 수능 등 내년에 바뀌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수능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언어 수리 외국어 분야에서 이제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대학도 어렵고 지금 고등학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A형을 요구해야 될지 B형을 요구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다소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각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서 이제 반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따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개 큰 변화는 아마 후년쯤부터 좀 생길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입학 전형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당히 그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어렵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년도 변화 고 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어차피 현장에서 그죠. 직접 이제 지금 1, 2학년 학생들 그 이제 모의고사 전국 연합고사 이렇게 치면서 안 그래도 그 이제 출제 경향 이런 걸 분석을 하고요. 지난 이제 5월 17일 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비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비평가를 이제 분석한 이런 결과 이런 걸 이제 토대로 보면 일단은 뭐 큰 변화는 그렇습니다. 일단 국어하고 영어의 문항수가 그죠? 5문항씩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제일 이제 힘든 게 영어거든요. 3교시 영어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시험을 치니까 졸리는 데다가 그죠? 또 시간도 50문제를 그 70분 만에 풀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쫓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문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가 없어졌습니까? 그죠? 듣기가 없어지고 대신 이제 지필평가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대신에 이제 그 듣기 문항수가 17문항에서 이제 22문항으로 이렇게 거의 50% 출제로 이제 늘어난 이런 상태고요. 수학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학은 뭐 지금 현재 치러지는 수리, 가나, 나 그대로 그게 단지 순서가 이제 A, B 거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수리, 가는 자연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 수능에서는 이제 B로 이렇게 바뀌고 이제 나가 A가 되고 이제 그 상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 수가 11과목에서 이제 10과목으로 줄었다는 거고, 근데 과목에 좀 변화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삭 하는 게 이제 새로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은 변화가 없고, 이제 직업탐구는 5과목으로 대폭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어가 추가되면서, 좀 학생들이 이제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A를 쳐야 될 것이냐, B를 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뭐 기본교육안이 발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위권 학생들, 그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에서, 국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B를 치고 수학은 A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죠? 수학하고 영어를 이제 B를 치고 국어는 이제 A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세 과목을 다 이제 어려운 비를 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중위권부터 해서 중하위권은 이제 대학들이 이제 아마 좀 판단을 해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이제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사실은 초에 그 내년도 입시 계획안을 갖다가 이제 대교협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이제 수정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아마 확정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마 12월 초쯤에 아마 대교협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도 아마 전형 계획안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은 그 발표되는 기본 계획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죠? 어떤 조합이 유리할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밀하게 봐야 될 거는 그 5월 17일 예비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죠? 각 영역별로 그죠?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줄어들었고 그죠? 어떤 부분이 좀 강화가 됐고 실제로 언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 A하고 B하고 소재가 하나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세트형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질문 하나에 한 문제씩만 이제 듣고 푸는 이런 문제였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만 그죠? 두 번 들려줍니다. 그거는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 들려주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제 제일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각 토론자분께서 마지막 한 말씀씩 간단히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기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시간이 참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은 70%, 그다음 정보 수집이 30%.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보 수집을 30%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고등학교 생활 많은 추억을 새기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백순 부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말.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사실 학생들의 어떤 그 진로 고민, 직업 선택, 학과 선택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취업률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해 보더라도 그죠? 사실 이제 취업률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기업들의 그 취업 규모 대충 당초에는 이제 한 40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발표된 걸 보면 한 28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단 것보다도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때 보면은 지금 과거에는 사실 전공 무시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기업들이 뽑던 이런 시절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전공을 상당히 중시해서 뽑고 실제로 그 졸업생들이 전공별로 해서 직업 그 취업 이거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은 전공 일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문계는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에 실제로 취업을 하고도 한 15% 정도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대학의 간판만 먼저 볼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과 선택이, 그죠? 진짜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하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서, 학과부터 먼저 결정을 좀 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전체 마무리는 우리 서청영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학부모님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자녀들 대학 진학을 고민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대학을 가면 정말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요 점수가 조금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행복으로 아이를 데려가는데 오히려 힘이 듭니다. 오히려 유쾌한 마음으로 사실 이 대학 진학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몰랐나 이런 생각
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믿어야 됩니다. 너는 몰라. 내가 하려는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 배치표에 서열 조금 높고 조금 낮은 것 같고 아이의 행복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장래를 생각을 하면서 대학 선택을 하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고민이 좀 해결되셨습니까? 고3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형 여러분들, 여기 나와주신 또 학부형 수험생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오늘 이러한 토론이 많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지역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배치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내려놓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을 갖다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해주신 학부형 또 고3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